자, 계약 총론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가 임대차까지만 있군요. 자, 계약 총론, 계약의 뜻을 봤고요. 계약 자유원칙을 봤죠. 계약의 종류를 봤고요. 계약의 성립을 봤고요. 그중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제도를 봤습니다. 쌍무계약의 효력이라고 동시이행양변권과 위헌부담을 봤죠. 자, 이제 네 번째.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갖고 있는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을 한 양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죠. 그게 원칙이겠죠. 그래서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계약 당사자에게 생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면서 대금은 병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을이 이를 수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그리고 갑은 병에게 통지하겠죠. 야, 을한테 가서 돈 받아. 1억 이렇게. 그래서 병이 을에 대해서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대금 청구권. 그런데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상 권리가 병한테 생기더라 말이죠. 이런 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뜻 간단하죠. 별거 없죠.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상 권리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하는 계약,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됩니다. 자,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게 되면 세 사람이 등장하죠. 이걸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삼면관계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서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 이걸 요약자라고 합니다. 요약자라고 부른다. 그걸 수락하는 사람, 여기 낙약자입니다. 그리고 이 낙약자가 제3자에게 이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낙약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채무자가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라고 나오게 되면 낙약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병은 제3자고요. 이 제3자를 수익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이 되면 요약자와 낙약자와 제3자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완성이 되고요.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삼면관계라 하고 각각 어떤 법률관계가 있는가를 나중에 보게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계약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고 다만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권리가 생기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법률관계겠죠. 세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그 요건이 뭔가? 별거 없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쌍무계약이 일단 체결돼야 되고요. 두 번째, 이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하죠. 어떤 특약?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라. 오케이. 이렇게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특약을 합니다. 이걸 제3자 약관이라고 합니다. 제3자 약관.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이 체결이 되고 그 계약을 하면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특약을 해야 됩니다. 이 특약을 제3자 약관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이 됐다 해서 바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1억을 병에게 주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왜 갑은 병에게 1억을 주라고 했을까 봤더니 갑이 병한테 1억을 갚을 게 있어요. 채무. 갑이 병한테. 그거를 갑이 을에게 땅을 팔면서 1억은 다이렉트로 병에게 주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 보면 갑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엉뚱한 을이 와갖고 돈을 갚겠다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병은 누가 갚아도 갚기만 하면 좋겠지만 기분 나쁠 수 있죠. 아, 나는 갑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처음 보는 을한테 받으라니. 갑이 을에게, 갑이 병에게, 야, 내가 너한테 1억 갚을 거 있었지? 그거 내가 을한테 1억에 팔았고 을이 너한테 대금 1억 줄 거야. 그거 받으면 돼. 이때 병은, 야, 그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받으라 그래. 네가 받아서 줘 그냥. 나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권리를 누군가가 취득할 때 그 사람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권리 취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둘 사이에 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설령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병에게 권리가 생기질 않아요. 병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병은 싫을 수 있단 말이죠. 갑이 병한테 전화해가지고 을한테 1억 받아라 그러면 병은 기분 나쁠 수 있단 말이죠. 난 을 잘 모르니까 몰라. 네가 받아갖고 네가 나한테 줘. 나는 을 얼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설령 성립했다 하더라도 바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제3자에게 선택할 기회를 줘요. 그래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려면 제3자가 낙약자에게, 채무자에게 수익을 받겠다 라는 의사를 표시해야 제3자에게 권리가 생깁니다. 요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갑과 을 사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됐다 해서 무조건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고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려면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다. 그게 뭐다?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다. 이걸 누구한테 한다? 채무자한테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을의 입장에서는 병에게 대금을 주지를 못하죠.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병에게 권리가 생기고 을은 병에게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을 할 수가 없어요. 대금을 지급을 할 수 없다면 가로부터 소유권을 못 넘겨받죠. 갑이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과 을이 대금을 지급하는 게 동시행관계니까. 그럼 다시 한번. 갑이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과 을이 대금을 지급하는 게 동시행관계인데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을은 병에게 대금을 못 줘. 그래서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못 넘겨받아.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그래서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을은 물어볼 수 있어요. 돈 받을 거요 말 거요. 이걸 최고라고 한다 그랬죠. 물어보는 것을. 을은 병에게 기간을 정해서 갑이 나한테 당신에게 돈을 주라 그랬는데 당신은 아무 말도 없고 그러니까 물어보겠소이다. 돈 받을 거요 말 거요. 이때 병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 병이 을이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확답을 하지 않으면 대답을 하지 않으면 병은 수익을 받기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까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뭐냐? 삼면관계에서 당사자를 부르는 명칭이 뭐고 특히 낙약자는 채무자로 고정이 된다. 채무자가 낙약자로 고정이 된다는 거.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을 했다 해서 막바로 제3자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따로 낙약자에게
요약자가 아니고 낙약자에게 수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만약에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면 낙약자는 물어볼 수 있다. 그럼에도 병이 대답을 안 하면 수익 받는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요 정도를 오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뼈대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문서에는 없지만 이런 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지가 나왔는데요. 계약의 해지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해지는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려요. 처음부터. 1월 10일 날 계약을 했고 1월 30일 날 해제를 하면요. 1월 10일 날부터 계약을 하지 않았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반면에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킵니다. 장래 소멸. 학원을 2달 끊었다가 중간에 그만둔다. 해지. 헬스클럽을 6달을 끊었다가 3달 만에 그만둔다. 해지. 이런 게 해지입니다. 즉 지금까지 해온 건 그대로 두고 앞으로 없었던 거, 이게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해지하고 해지는 일단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해제는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상태. 해지는 해지 이후 소멸, 장래 소멸, 이렇게 일단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해제가 중요하고요. 오늘은 기본이 되는 걸 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이 해제의 뜻을요, 해지보다 해제가 훨씬 중요하고요. 해제 10번 나올 때 해지 1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해제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제는 정확하게 뜻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해제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5개가 구별이 됩니다. 자, 해제라는 것은 계약이 체결이 됐고 유효해요. 계약이 체결이 됐고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한 후에 계약을 한 후에 어떤 사정이 생겼어요. 계약을 한 후에. 계약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계약 이후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이걸 해제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게 해제의 뜻입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을 한 후에 어떤 사정이 생겼을 때 그걸 근거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요거를 해제라 한다. 해제를 한다. 이 해제하고 구별해야 될 것들이 쫙 나옵니다. 우리 246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보면 취소, 합의 해제, 해제 조건, 해지가 있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철회라는 놈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첫째가. 철회라는 것은요,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걸 소멸시키는 것을 철회라고 합니다. 의사표시가. 갑이 을에게 땅을 팔겠다고 청약을 했는데 우편으로 청약을 했어요. 이 우편이 을에게 도달을 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갑이 우편물을 보내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우체국을 쫓아갔더니 이미 발송을 했대. 그래서 을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편물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회수를 해버렸어. 이게 철회가 됩니다. 철회라는 것은 의사표시라는 게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소멸시키는 것을 철회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멸시키는 해제하고는 구별이 된다. 구별이 된다. 두 번째,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취소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먼저 해제는요, 계약만 해제할 수 있으면 계약만. 하지만 취소는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 행위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행위에 적용, 법률 행위. 해제는 계약에만 적용되고요. 취소는 계약을 포함하는 단독 행위에도 적용이 되는데 이 법률 행위 당시 법률의 당시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있을 때 뭐였었죠? 이게 재착사강 기억나시죠?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렇게 행위 당시 법에서 정한 재착사강이 있을 때 이걸 근거로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이게 취소였어요. 그래서 해제하고 취소는요. 해제하고 취소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린다는 점. 처음부터. 그때부터가 아니라 일방적인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단 해제는 계약에만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 해제 사유는 계약 이후 발생 취소 사유는 계약 당시 발생 이렇게 해제와 취소는 구별이 된다는 거. 세 번째, 해제는 소급 소멸이라고 그랬죠. 반면에 해지는 장래 소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해제와 해지는 계약의 효력이 언제부터 소멸하는가 가지고 구별이 됩니다. 네 번째, 해제는 일방적인 겁니다. 반대로 합의 해제라는 게 있죠. 이혼도 일방적 이혼이 있고 합의 이혼이 있듯이 해제도 일방적 해제가 있고 합의 해제가 있게 됩니다. 이 합의 해제는 기존의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계약.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만한 사유가 없어. 일방적으로 해제할 만한 사유가 없어. 일방적으로 해제하려면 어떤 사유가 생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해제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 갑은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 그래서 을에게 계약을 해제합시다라고 청약을 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체결한 계약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랬더니 을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럽시다. 승낙을 했어요. 기존의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기존에 그거를 해제하기로 하는 청약과 승낙이 합치함으로써 기존의 계약을 통해서 해제하는 이런 걸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제 계약은 계약입니다. 기존의 계약을 해제하는 계약. 이게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이 됩니다. 따라서 해제는 단독행위고 합의 해제는 계약이기 때문에 해제에 관한 규정이 합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단독행위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겠죠? 어쨌든 이런 걸 합의 해제라 한다. 합의 해제. 해제는 일방적인 거. 합의 해제는 계약으로 생각하십니다. 자, 다섯 번째, 계약 해제는요. 해제한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해제 의사를 표시를 해야 해제가 됩니다.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했고요. 갑에게 해제권이 있어요. 갑은 해제할 생각이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했어요. 그럼 해제 안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해제가 되려면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것을 표시를 해야만 해제가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해제 안 됩니다. 반면에 가만히 있어도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 해제 특약이라고. 자동 해제 특약. 다른 말로 실권약관이라고 합니다. 자동 해제 특약 또는 실권약관이라고 불러요. 이 자동 해제 특약은 이런 거예요. 당사자가요. 계약을 하면서 갑과 을 사이 A 토지 매매 계약을 합니다. 1월 10일 날
그리고 1월 30일 날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갑의 입장에서는 1월 30일 날 을이 중도금을 줄지 안 줄지 불확실해. 그래서 1월 30일 날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특약을 합니다. 만약 을이 1월 30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실효된다. 자동 해제된다. 이렇게 만약에 특약을 해놨다. 각과을이 1월 10일 날 갑소의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하면서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하면서 따로 특약을 했다. 을이 중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라는 식으로. 그러면 1월 30일 날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1월 30일 날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특약에 따라서 이 계약은 해제한다는 말을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해제되겠죠. 이런 걸 자동 해제 특약, 실권 약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해제라는 놈의 개념으로부터 구별해야 될 5가지를 구별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245페이지에 먼저 서설 해제의 뜻. 계약이 체결됐고 일단 효력을 발생했어. 하지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을 해제라 한다. 이렇게 되죠.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해제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당사자 약속을 통해 발생하는 약정 해제권과 법률 규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법정 해제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서 볼 겁니다. 자, 246페이지로 가면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취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법률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는 점에서는 같으나 동그라미 1번 해제는 계약이 하나여 취소는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를 포함한 모든 법률 행위에 그래서 단독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도 해제는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취소는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등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 반면에 해제는 법률 규정을 통해 발생하기도 하고 당사자 약정을 통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3. 시간적으로 구별하면 취소는 원시적 하자라고 되죠. 원시적 하자가 뭐예요? 계약 당시, 행위 당시,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반면에 해제는 후발적, 계약 이후. 그런 식으로 취소와 구별하셔야 됩니다. 양가를 본 합의 해제가 있죠.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성립하는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해제계약과는 구별된다. 3번 해제조건, 실권약관이라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한다. 이거.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 이런 걸 자동해제 특약 또는 실권약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지,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걸 해제라 하고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 한다. 거기에 보면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객관관계라고 되어 있죠. 학원을 계약한 거, 이런 거, 헬스클럽 계약한 거, 기간을 정해요. 계약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계속적 계약이에요. 그걸 중간에 끝내는 게 뭐다? 해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해제의 뜻을 명확하게 좀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다른 말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원인. 자,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해제 사유는 계약 이후 사유여야 돼요. 이후. 이 두 종류가 있다. 첫째, 약정. 두 번째, 법정. 자, 약정.
아까 자동 해제 특약은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그랬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반면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경우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즉 해제권이 생겨요. 이때 해제권은 갑과 을 사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해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걸 약정해제권이라고 합니다. 이 약정해제권은 매매계약에 가면 계약금 해제권이라는 게 하나 독특한 게 나옵니다. 자, 중요한 게 법정해제권입니다. 법정해제권은 법에서 정한 건데요. 우리 민법상 법정해제권 대표 99.99% 채무 불이행 이게 법정해제 사유입니다. 근데 이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말 그대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몇 가지 유형이 쫙 있어요. 그 유형 중에서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만 오늘 생각해 봅니다. 민법에는 두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채무 불이행이. 하나가 이행지체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행불능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근데 이 이행지체가 또다시 보통의 이행지체와 정기행위 이행지체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 민법상 법에서 정해놓은 해제 사유가 뭐냐? 99.9% 채무 불이행을 말하고 이 채무 불이행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를 규정해놨다.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자, 이행지체는 예를 생각하세요. 대금 미지급. 즉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은 채 민기적거리고 있는 걸 이행지체랍니다. 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고 민기적거리고 있는 걸 이행지체라고 해요. 자, 이런 이행지체가 있게 되면요. 상대방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회를 한번 주도록 하고 있어요. 1월 30일 날 잔금을 지급을 했는데 30일 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럼 매도인은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에게 기회를 한번 줍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독촉을 한번 합니다. 여기서 최고는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독촉입니다. 민법상 최고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독촉이 있고 물어보는 게 있다 그랬죠. 저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최고는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이행 최고는 독촉을 말합니다. 야, 2월 말일까지 대금을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이행을 최고하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의 이행지체가 됩니다. 반면에 정기행위 이행지체는요. 여기서 말하는 정기행위란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한 기한까지 해야 되는 게 정기행위입니다. 정한 기간. 당사자가 정한 기한까지 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갑이 출장 뷔페 회사에다가 아버님 팔순잔치를 위해서 2020년 12월 20일까지 6시까지 오라 그랬어요. 장소로. 출장 뷔페한테. 그러면 이 출장 뷔페의 채무는 음식을 쫙 케이터링 해야 될 채무겠죠. 그 채무는 2020년 12월 20일 6시까지 이행이 돼야 돼요. 그런 걸 정기행위라고 합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해야 되는 행위. 그런데 2020년 12월 20일 6시가 됐는데도 뷔페가 안 와. 즉 정기행위를 민기적거리고 있어. 이때
갑은, 주문한 사람은 위에 것처럼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뒤로 미루고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냐? 출장 부패회사에 전화해서 2020년 12월 말일까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그때 와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없지요. 정기행위 이행지체가 있으면 당연히 이행을 최고할 필요 없이 해제권이 생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행지체를 둘로 나눠가지고 보통의 이행지체,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대금 미지급 같은 거. 보통의 이행지체라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이 없으면 해제권이 생기는 반면에 이행지체 중에서 정해진 기한까지 해야 되는 정기행위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이 정해진 기한이 지나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 별도로 기간 정해서 이행을 독촉할 필요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이행이 말 그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갑이 을에게 1월 10일 날 자동차를 팔았고요. 1월 20일 날 넘겨주기로 했어요. 1월 20일 날 개인끼리 거래하면서. 그런데 1월 15일 날 갑이 운행을 나갔다가 갑의 과실로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나서 차량을 폐차를 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갑과 을 사이의 자동차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된 후에 갑의 잘못으로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행을 할 수 없게 되었죠. 이게 이행불능입니다. 아까 위헌부담은 채무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어요. 이런 걸 이행불능이라 합니다. 이때 을은 갑에게 불가능해진 걸 다시 한번 하라는 독촉할 필요가 없죠. 이행 최고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 사유,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 크게 2개, 자잘하게 3개. 이런 경우에 각각 어떻게 해야 해제권이 생기는가를 간단히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7페이지를 보면 법정 해제권의 발생이라고 1번 이행 지체로 인한 해제권이 있죠. 544조를 보면 당사자 일방이 매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고 만약에 그때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보통의 이행지체가 됩니다. 딱 조문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장을 넘겨. 양가로 2번 정기행위 이행지체가 있습니다. 545조 계약의 성질 등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2020년 12월 20일 6시까지 오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 갑은 최고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수 있다. 조심하실 것은 자동으로 해제되는 거 아닙니다. 해제권이 생길 뿐입니다. 이게 정기행위 이행지체입니다. 그래서 정기행위 이행지체는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정기행위에서의 이행지체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의 2번째 줄 끝에 가면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갑에게 해제권이 생기고 해제 의사를 표시를 해야 해제가 되지 자동으로 해제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이행불능이라는 해제권이라고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긴다.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긴다. 이렇게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채무불이행 2가지 유형에 대하여 어떨 때 해제권이 생기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뭐 3번, 4번 같은 것들은 나중에 살펴봅니다. 이건 법에는 없는 거니까 굳이 지금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을 때
그 해제의 효과. 여기서 그냥 해제의 효과라고 하게 되면요. 그냥 해제의 효과라고 하게 되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의 효과를 말합니다. 나중에 가면요. 약정 해제의 효과 따로 있고요. 계약금 해제의 효과 따로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냥 해제의 효과라고 나오게 되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한 경우 그 효과를 말하게 됩니다. 첫째가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요. 소급소멸. 자,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1월 10일 날 우리 민법 총칙에서도 잠깐 봤었던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각과 우리 1월 10일 날 A 토지를 매매하고 을이 갑에게 1월 30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등기를 먼저 넘겨달라. 그럼 담보대출 받아갖고 나머지 잔금을 치르겠다. 갑이 확실하냐? 그렇다. 자, 갑이 을을 믿고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등기를 넘겨줘요. 자, 을은 등기를 넘겨받았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했겠죠. 그런데 당연히 을은 약속대로 이 상태에서 지 이름으로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묵묵부답 소식이 없어. 자,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짜가 2월 15일인데 을은 차일피일 미루고 잔금을 안 줘. 갑이 몇 번을 짰어. 자, 을이 잔금을 안 줘가지고 갑이 몇 번을 짰습니다. 돈 내놔. 끝내 을이 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부득 갑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3월 15일 날 계약을 해제를 해버립니다. 자, 을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갑이 3월 15일 날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이 계약은 3월 15일부터 없었던 거냐, 처음부터 없었던 거냐? 처음부터 없었던 게 돼요.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을 등기도 처음부터 무효였던 게 됩니다. 즉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갑이 계약을 해제하면 을에게 이전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소유권은 을에게 넘어간 적이 없었던 게 됩니다. 계약은 처음부터 소멸했기 때문에 을 등기도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 부동산은 쭉 갑소유였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 대법원은 을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때 갑은 소유권은 갑에게 되찾아왔지만 등기는 을에게 남아있으니 당연히 말소하라 청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게 되고 을에게 이전되었던 등기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을 등기를 만약에 3월 30일 날 말소를 했다. 이제 등기까지 깨끗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 을에게 등기가 이전된 1월 30일부터 을의 등기가 말소가 된 3월 30일까지 요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을에게 등기가 이전된 1월 30일부터 3월 15일 날 갑이 계약을 해제했고 3월 30일 을 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요 두 달간 갑이 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갑에게 이미 복귀했지만 처음부터 소유권에게 넘어간 적이 없지만 등기는 을에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죠. 소유권자는 갑이지만 등기는 을에게. 당연히 이 등기는 무효죠. 다시 말해서 을은 소유권이 없지요. 그런데 을이 등기가 되어 있는 걸 기회로
제3자에게 팔아먹는 놈이 생길 수 있더란 말이죠. 요 놈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지요. 우리 물권법에서 보셨지만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병이 보호를 못 받는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 남게 됩니다. 우리 민법은 일단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효과,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매수인에게 등기까지 이전이 된 상태에서 그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히 요 경우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기 때문에 을등기도 처음부터 무효등기가 되는 거고 처음부터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적이 없었던 게 됩니다. 즉 이 A 토지는 쭉 갑소유였던 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 대법원이 을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3자 보호 문제가 생기고 우리 민법은 제3자 보호 규정을 일단 두고 있다. 이 정도. 두 번째가 계약만 하고 서로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해제로 끝이 나겠지만 주고받은 게 있더라. 을은 갑에게 계약금 중도금 준 게 있고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고 이런 식으로 주고받은 게 있다면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됩니다. 이걸 원상 회복 의무라고 합니다. 원상 회복 의무. 그런데 이 원상 회복 의무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부당, 이득, 반환의 특칙입니다. 왜일까요? 자, 우리 부당이득 반환은 제가 민법 총칙하면서 거스름 또는 더 거슬러 받은 경우를 예를 들었고 선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런데 원상회복은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당사자의 선악을 묻지 않고 전부를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입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특칙인데 선악을 묻지 않고 전부를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전부. 예를 들어서 물건을 받은 사람 그 받은 물건 자체를 돌려주고 플러스 사용료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과실. 처음부터 물건을 안 받았던 상태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약을 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받은 물건 자체를 돌려주면서 그 물건의 사용료도 지급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갑은 계약금 중도금 받은 게 있죠. 돌려줘야 되죠. 돌려주면서 이자를 붙여야 됩니다. 자, 이 이자를 우리 민법은 돈 받은 날부터 붙여라. 받은 날, 갑이 을로부터 돈을 받은 날, 그때부터 이자를 붙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걸 원상 회복 의무라고 합니다.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하게 되었다. 당사자가 만약에 이행을 한 부분이 있다. 그 이행을 한 부분은 선악을 묻지 않고 전부 돌려줘라. 그거를 원상 회복 의무로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반환하라. 그중에 특히 돈은 명확하게 법을 규정해놨다. 돈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원상 회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면서 을이 갑에게 1천만 원 계약금을 줬다. 1천만 원은 계약금을 줬는데 그 이후에 을은 중도금도 안 줘, 잔금도 안 줘. 을이 약속한 날짜에 중도금도 안 주고
약속한 날짜 잔금도 안 줘요. 그래서 갑이 기다리다가 계약을 해제를 해버렸어. 자, 계약을 해제했는데 계약을 해제했으니 원상회복 의무가 생깁니다. 자, 을 받은 게 있으면 돌려줬는데 을은 아직 받은 게 없어요. 자, 갑 받은 게 있으면 돌려줬는데 1,000만 원 받았죠. 1,000만 원을 돌려주면서 이자까지 붙여야 됩니다. 자, 이때 갑. 여러분이 갑이라면 을 때문에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을이 와가지고 야, 계약이 해제됐으니 내가 지급한 계약금과 이자 붙여서 돌려달라 그러면 갑이 돌려줄까요? 안 돌려준단 말이죠. 보통 이럴 때 계약금은 안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아닙니다. 갑이 받은 돈은 돌려주는 거고요.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을 텐데요. 그 손해는 따로 청구하는 겁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갑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을이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갑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 갑은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돌려주는 게 원칙이고 그게 원상회복이고 이자까지 붙여서 따로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특약을 할 수가 있죠. 뭐라고? 을이 만약에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가 되고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특약. 만약에 그렇게 특약을 했다면 그 특약이 이 손해배상을 특약한 거예요. 그때는 안 돌려줘도 돼요. 특약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특약이 없다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돼요. 받은 거 돌려주는 건 원상회복이고요. 손해는 따로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551조에 의하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가지고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럼 정리.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두 갈래 별도의 특약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을이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갑이 계약을 해제했다. 그럼 갑은 받은 계약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거고 그게 원상회복이고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물론 요거를 동시이행 관계로 만들어놨어요. 우리 대법원, 우리 민법이. 그러니까 을이 와가지고 계약금하고 이자 붙여서 내놔 그러면 갑은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는 못 돌려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 두 번째,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만약에 을이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가 되고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했을 때는 그 계약금이 손해배상에 충당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계약금이 손해배상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계약 해제 효과를 세 가지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별개라는 걸 반드시 숙지를 좀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49페이지 해제 효과. 548조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원상회복 의무. 2항. 돈을 돌려줄 때 이자를 붙여라. 언제부터? 받은 날로부터. 자, 받은 날 박스를 딱 칩니다. 시험에 뻑하면 받은 날의 다음 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받은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받은 날로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55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에 봅니다. 당사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면 처음부터 그러한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소급적 실효. 그래서 밑에 세 가지가 있죠. 소급적 실효, 원상회복, 손해배상. 자, 2번 계약의 해제 소급표 동그라미 1번. 계약에 의하여 생긴 채권 채무는 해제에 의해 소급해서 소멸한다.
해제된 그 계약에 기초하여 이미 등기 따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소유권은 복귀한다. 을에게 등기가 이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이게 판례의 태도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깁니다. 원상회복이 있죠. 계약이 해제가 되면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걸 원상회복 의무로 한다. 이 원상회복은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지만 자, 부당이득 반환은 선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다르다 그랬죠. 선이라면 쓰고 남은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악의라면 받은 이익이다 이자 및 손해까지를 반환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원상회복 의무는 선의 악의 이익 현존 여부 따지지 않고 전부를 반환하라. 받은 것 전부를 반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은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4번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따로 손해배상. 을이 정상적으로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행을 하지 않아서 갑에게 발생한 손해. 을이 제때 대금을 지급했어야 되는데 을이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갑에게 발생한 손해. 이걸 이행이익이라 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은 여기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계약 총론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물권 중에서 담보물권 저당권이라는 걸 봤죠. 저당권의 뜻과 저당권 취득, 소비대차계약과 설정계약의 당사자 구별하시라고 그랬고요. 저당권의 효력과 관련해서 특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목적물의 범위, 그 다음에 366조 법정상권과 365조 일괄경배권, 여기 어떤 건지는 좀 구별해달라. 이렇게 저당권을 마무리 지었고요. 자, 계약법 총론 5문제. 첫째, 계약의 뜻, 그리고 계약 자유의 원칙 4개. 계약의 종류, 특히 쌍무, 편무, 유상무상, 낙성요물 구별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한 성립과 승낙 없는 의사실현 및 교차 청약에 한 계약 성립이 있었고, 계약은 성립했으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일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걸 했습니다. 원시적 불능이었죠. 쌍무계약의 효력이라고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위헌부담, 위헌부담은 후발적 불능이었죠. 이런 거 확인했고요. 계약상 권리가 제3자에게 발생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까지 했습니다. 이건 입문서에 없지만 했어요. 그리고 계약을 소멸시키는 해제와 해지를 봤는데요. 그중에 특히 해제, 개념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5가지를 먼저 구별하자. 자, 5가지 구별하기 힘들면요. 오늘은 적어도 취소하고 합의 해제하고는 구별하자. 취소하고 합의 해제하고는 구별하자. 이 2가지는 해제와 취소를 구별하라. 해제와 합의 해제를 구별하라. 이런 식의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2개는 구별하자. 그리고 해제 사유 중에 법정 해제 사유, 채무불이행 2개, 해제의 효과 3개, 소급소멸, 원상회복, 손해배상. 딱 요 정도. 세부사항은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하기로 하고요. 요 정도 뼈대를 잡아서 계약 총론에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제도, 의 이런 거 위주로 교재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계약법 강론을 할 건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한번 진도 늦추면 뒤에 거 듣기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핑계 대시고 공부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정해진 시간에 따박따박 강의를 반복해서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